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갈게요. 예. 어, 그, 이거부터 볼까?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거는 오후반 이 시간대 외에는 소통할 시간이 없어서 따로 이제 SNS를 제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밴드 있다고 그랬죠.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들어가서 고상시어 검색하시면 하나 나올 건데, 여기에 제가 필요한 자료인데, 오늘 우리 쓰는 자료도 이게 칼라가 아니라서 자기 패드나 뭐 스마트폰으로 보려면 칼라로 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거기 자료 다 올려놓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대화가 안 돼서 제가 카카오 오픈톡방이라고 하나 있는데, 오픈톡방 가서 고상철 검색하시면 고공스 37회방이라고 3기거든요, 여러분이. 3기야. 지금 제가 1기 때부터 했는데, 재작년부터 했는데, 1기 분들 나갔고, 2기 분들 이번에 합격해서 나가셨고, 이제 3기 분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600명이었었는데, 이번 주 강의하고 나니까 지금 900명 정도 됐더라고요. 아마 1000명 넘어가면, 1500명 넘어가면 못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고공스 37회방 이게 뭐냐면, 고상철의 공법 스터디라는 뜻이에요. 고공스라고 그래요. 뜻도 들었어요? 그 사이에 늘었나 보다. 지금 이제 1000명 넘어가면 못 들어가니까 1500명인가? 그래서 비번이 2026이에요. 그래서 여기 2026인데 요거 왜 바꾸냐면 다른 회사에서 들어와서 광고하고 나가. 그래서 박땡땡 뭐 애땡땡에서 들어와가지고 광고하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요거 비번 2026 치시면 되고요.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올 거야. 이게 제가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글 써놓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거 들어가서 너 때문에 뭐 이상한 무슨 사이트 들어갔다 막 이럴까봐, 그래서 중간에 바꾸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KO372 검색하면 저 나오고요. 이 네이버 밴드에 지금은 매일 한 문제는 안 올리고 1월달 넘어가면 매일 한 문제씩 올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숙제를 내면 과제한 거 이거 좀 써가지고 뭐 사진 찍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은 톡방에다 제출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혼자 공부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어떤 사람들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공부하는 걸 좀 봐야 나도 자극받아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서, 내가 운영해보니까 도움 되게 많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올해도 그냥 3기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되고, 매일 한 문제 한 300문제 정도는 아마 밴드에서 풀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200문제까지 같이 풀 거니까 500문제야. 그러니까 매일 한 문제씩 푸는데 이게 나중에 쌓이면은 거의 500문제면 문제집 한 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문제집도 풀 거잖아. 그래서 그거 나중에 매일매일 한 문제씩 정도씩 푸는 거 화장실 갈 때 뭐 짬 날 때 잠깐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 네이버 밴드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네이버는 아세요? 네이버에다가 고작실 치면 여기 이건 유튜브고 인스타고 이건 스레드고 밑으로 가면 네이버 밴드가 나올 거예요. 밴드 들어가면 여기 이제 글 쓰는 거는 제가 새벽 12시부터 6시 사이는 꺼놨어요. 뭐 글 안 올라가게 해놨고, 그 다음에 있어. 요거는 중간에 과제를 제가 내면 밑에다 댓글 달아가지고 뭐 하는 건데, 이제 이분들이 쓰는 것들을 보시면 저런 사람도 합격했는데 나 못하겠냐 뭐 이런 것들 좀 자극 좀 받으시라고 제가 안 지웠어요. 이거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있으니까 그 내용이 10년 전에 제가 강의했던 거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검색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고, 이거는 엊그저께 누가 글을 합격했다고 이제 써주신 건데 11월 9일이죠. 11월 9일. 글씨가 너무 작아서 확대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예비 합격자 돼요.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나서. 그래서 기본 강의 들어도 이분 말이,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세 바퀴를 돌렸는데도 공법이 너무 어렵대. 이게 원래 그런 거야. 근데 본인은 세 바퀴까지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핵심 요약하고 총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뭔가 좀 알겠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한 거구나라는 거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3월, 5월 이렇게 과정이 따라오면 뒤에 가면 당연히 이해되는 건데 이 앞부분에서는 처음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였던 거야. 근데 나중에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거 체계도 같은 경우 열심히 봤더니 전체적인 이해가 돼서 이번에 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 무한 반복해주고 지겨울 때도 있었지만 강해지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다. 뭐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합격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상한 비방하는 걸 쓰면 안 돼. 좋은 거 쓰는 거고. 여기 이제 합격하신 분들 밑에 썼던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이 사람들이 뭐가 도움이 됐다 막 써놨어요.
시국테이 봤더니 시잘부 봤더니 거기서 점수가 몇 점이 나와서 잘 나왔다. 뭐 이런 거니까 남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한번 보시라고 넣은 거고, 이거는 엊그저께 교수님 강의 듣고 합격했어요. 백선 총정리가 아까 이 13페이지짜리 있죠. 그거 그 시험 전날 너무 도움이 돼서 어려운 문제 당황하지 않고 잘 풀었습니다. 이 사람도 고공수 카톡 초기 멤버였는데 이제 톡방에 1000명 넘게 있다 보니까 글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부담이 돼서 나갔대요. 혹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 한번 나간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잖아. 그 사람 기존에 공부 같이 하던 사람들 아닌 사람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미안하다 했고, 백선에서 기억해라 하신 것들 역전얘기가 생겼다. 근데 왜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77.5점이 나왔는데 자랑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톡방 다시 들어가겠다는데 그거 안 된다. 그 시험지 보고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5번이나 채점했는데 77.5래요. 그래서 RSA도 궁금하고 막상 붙으니 앞날을 어찌 해야 될지 막연합니다라고 10월 30일 날 쓴 거죠. 근데 안 돼. 나간 사람 어떻게 돼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이러는 경우도 있고,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했는데 이분도 70점대 나왔대요. 70점 맞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합격자 모임할 때 오셨던 분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공법 들어갈 건데, 제가 중간에 과제를 밴드에다 낼 건데, 내가 SNS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안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내가 귀찮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 아닌 사람은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강제는 아니니까. 그럼 이제 공법 얘기해야지. 자, 일단 공법은 제가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법들인데, 이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제가 설명 하나 해볼게요. 이 사람이 땅이 있었는데, 땅이 있었어. 이렇게 이게 갑이 갖고 있는 땅이에요. 갑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고 대표님, 제가 토지가 하나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제 토지니까 제 마음대로 건축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다가구 주택을 짓겠대. 다가구. 중간에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거, 예를 들면 칼라라 프린트하면 프린트 값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빼버렸어.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안 보셔도 되고. 그럼 여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응? 응? 다가구. 느낌상 단독주택 같아, 공동주택 같아. 한번 따라해봐. 다가구. 혼자 다가구. 혼자 다가구 있대.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부동산학 개론에 나왔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문제를 냈다고. 1차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2차 안 한 사람은 그것도 틀릴 수도 있어. 공법에서는 그냥 용어인데 학기론에서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봤는데. 그걸 문제라고 냈는데, 진짜 이거 틀린 사람 있을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인 거는 이제 우리가 주택에 분류할 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데, 다가구 주택은 단독 소유라 소유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1층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슈퍼 넣고 미용실 넣고 여기 201호하고 202호가 있는데 여기는 월세 받고 여기 본인 갑이 거주하겠다, 이런 마음일 거야. 이런 마음에 다가구 주택을 짓고 싶은데 제 땅이니까 제 마음대로 건축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내부동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용 못하게 해놨어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네가 건물을 졌는데, 봐요. 옆에가 나이트클럽이 있었어. 나이트클럽이 아직도 있나? 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집 쳤어. 누워있으면 막 이럴 거 아니야. 음악 계속 쿵쿵쿵 거리는데 주거 기능 완전히 떨어지죠. 그래서 법에서 나이트클럽은 위락시설이니까 상업지역에만 허가해준다 이렇게 돼 있고, 주거지역에서는 나이트클럽이 허가가 안 나. 근데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옆에 주거지역이라고 바로 허가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규제되어 있는 게 뭐가 규제되어 있냐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볼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자, A 토지랑 B 토지가 있는데 건축물을 만약에 여기다 지었다라고 전제하에 건축물 지었고 이것도 건축물 지었어. 딱 지었는데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위험한 게 우리나라는 지진하고 화재거든요. 네, 화재 불 났어. 불이야. 불 났어. 불 났을 때 이제 해봐봐. 이제 불 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불 나면 저 불 어떻게 해야 돼? 꺼야지. 그럼 불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 누구야? 구경꾼이 먼저 달려옵니다. 구경꾼이 와가지고 불입니다. 전화해가지고 119에 오겠죠. 119가 어디로 오지? 도로 타고 와요. 도로 타고 와가지고 불 꺼야지. 근데 얘는 끌 수가 있어 없어요? A 땅은 차가 들어와서 불 끌 수 있잖아요. 근데 B 땅은 못 꺼요. 못 끄는 이유가 도로가 접해 있지 않아. 그러면 이거 허가해줘야 돼? 허가해주면 안 돼? 허가해주면 안 돼. 이거를 규제를 한다고. 규제. 건축물과 관련된 거니까 어느 법에 있겠네? 건축법에. 건축법에 44조에 가면 44조 1항에 이렇게 써 있어요. 44조 1항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렇게 나왔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대지하고 도로는 관계가 있대. 이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 안 해준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안전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도로에 이렇게 이걸 이렇게 생긴 거 접했다라고 하거든요. 도로에 접했다 해서 접도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도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도로도 아니고 얘는 건축법상 도로기 때문에 일단 내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걸 뭐라고 하죠? 응? 걸어가는 거? 보행이라고 그래. 보행도 가능하고 뭐도 지나가야 되지? 자, 그럼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동시 충족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지나가서 가위바위보에서 누워라 그래야 돼요. 두 사람은 가야 돼. 두 사람은 가야지. 두 사람은 하는 거야. 두 사람이 가야 되니까 야 그러면 폭은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승용차예요. 근데 승용차인데 제일 큰 폭 같은 게 우리나라는 제네시스인데 1.97이 최대예요. 그러니까 2m를 못 넘게 놨어. 그러니까 차폭이 몇 미터라는 게 2m. 그리고 사람이 2명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의 가장 바깥 부분이 어디에? 어깨야. 그럼 어깨가 평균적으로 여자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남자로 잡았어요. 남자 평균 어깨 너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60, 70, 80? 1m는 강호동도 60이 안 돼. 평균 50에서 60 사이에 돼요. 그럼 60은 안 넘을 거 아니냐? 그럼 이 어깨 너비 60을 잡기 때문에 저 복도가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교차되면서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0에서 평균적으로 복도 너비는 120cm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도로 지나다닐 때 이러고 병치가 다니지 않잖아. 물건 막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폭을 1m 잡아준 거야. 1m 잡아주고 1m 잡아준 거야.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몇이야? 그래서 4m가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되는 도로에 얘가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게 대지도로 관계 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4m 도로죠. 근데 여기 접한 걸 길이를 봤더니 20m가 접했어. 그러면 아까 자동차 폭이 몇이 됐지 아까? 자동차 2m. 그럼 최소한 2m 이상이 접해야 차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20m면 2m 이상 접했네. 그럼 너는 허가 해주겠다. 근데 너는 안 접했잖아. 그럼 너는 허가 안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거나 건축이 되어 있는 땅을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 가능한 땅. 근데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 일반인들이 쓰는 표현은 맹지입니다. 눈멀 맹자거든요. 그래서 맹지, 눈이 멀었어. 뭐가 없어서. 도로가 없어서. 그럼 대지하고 맹지 같은 면적의 용도 지역도 같아도 가격이 달라요. 얘가 만약에 같은 면적에 200평, 200평이야. 얘가 1억이잖아요. 얘는 평균적으로 우리 실무상에서 3,300 정도 선을 3,300만 원을 평균적으로 봐요. 즉 대지의 3분의 1 정도 선을 실제 거래로 보통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딱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 있진 않아. 그럼 1억이면 얘가 얼마야? 3,300이야. 근데 이게 5천만 원에 나오잖아요. 이제 공부 안 한 사람은 와 1억인데 이거 5천이야. 사야 돼? 사야 돼? 얼마짜리인데? 근데 5천에서 하면 1,700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거든. 그럼 이 땅은 지금 현재 A도 매물로 나왔고 B도 매물로 나왔어. 그럼 어느 걸 사야 돼요? 같이 사야 돼. 그럼 1억 5천이잖아. 근데 합쳐버리면 합병하면 2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살 수 있으면 사도 돼. 얘만 나왔다 그럼 사지 마세요. 얘는 안 나왔다 그럼 얘만 사시고, 얘는 안 나왔는데 얘만 나왔다 절대 사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5천 주고 샀어요.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A 찾아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얘랑 한판 붙었어 저번에. 그럼 이제 얘가 착한 사람이면 여기 몇 미터만 접하면 된다고 그랬지 아까? 2m만 접하면 돼요. 그래서 2m 접하기 위해서 이거 민법에 가면은 움직일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하든가 아니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허가 신청한테 제출하던가 아니면 옆에 있는 땅을 사버리든가 아니면 지분이라도 사던가 그러지 않으면 얘는 맹지에서 탈출이 안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걸 맹지 탈출할 수 있는 땅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맹지란 말은 잘 안 써요. 요즘 맹인이란 말 안 쓰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개베이비래요. 저런 맹인 같은 놈 이러잖아. 그 개베이비, 개의 새끼, 욕이래.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맹인이란 말 안 쓰고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시각 장애인 1급 이거 하잖아. 그럼 내가 시각 장애 토지잖아 이거. 그럼 라식하는 방법은 사용 승낙 받거나 지역권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법에다가 44조 1항에다 이걸 써놨으니까 이 도로에 몇 미터가 접해야 돼? 2m가 접해야 되는데 봐요? 제가 묻는 말에 이제 대답하시면 돼. 자, 건축하기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을 규제하는 법을 찾아야 돼요. 그 법이 이름이 건축법이야. 그럼 건축법에 규제되어 있는 내용에 맞으면 건축 가능합니다. 근데 요건이 있어요. 아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기 위해서 화재가 났을 때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도로. 그래서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는 보행과 뭐가 가능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4m. 근데 시험에서 3m로 나왔으니까 틀렸잖아. 탑이야 그게. 저도 시험 관련된 거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시험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행 또는 자동차 통행 이래도 안 돼.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너비도 얼마고 4m 이상에 몇 미터 이상 접해라? 2m. 2m 이상 접하란 얘기는 3m 접해도 됩니까? 네. 4m 접해도 되죠. 근데 2.1m도 괜찮아. 1.9m 접하면 안 돼. 2m 이상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면 너비가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게 건축법상 대지도로 관계 규정이다. 그러면 요건 이해가 됐으면 암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암기할 게 공법은 아까 제가 양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여기까지 할 때까지는 다 이해되고 선생님 좋고 막 그래요. 근데 요때쯤 가면 여기서 이제 요거는 기억하는데 요거 기억 안 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선생님이 씩 시작해. 이게 그 6개월을 참으라니까. 6개월 참으면 제가 갑자기 잘생기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맨 처음에 민법 선생님이 제일 좋고 막 그래요. 막 뭐라 하는지 알아들으니까 개론 선생님 좋고 막 이런. 공법만 들어오면 공법하고 공짜 들어가는 공식법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저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건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황 색깔 요 땅인데 이거 보자마자 어떤 분이 이랬어요. 이거 건축이 가능할까요? 이 사람이 누구 찾아가서 대부분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은 땅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건축사. 전 항상 답을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 모양 보면 답이 나오는데 나도 오죽 답답하면 내가 답을 하겠어.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갈게요. 건축사야. 근데 건축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돈 달라고 그래요. 가서 여기 뽑는다고 그러면서 80만 원인가 받아.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보자마자 3천만 원에 답변 드리고 돈도 안 받아요. 그럼 누구랑 친해야 돼? 원생이랑 친해야 돼요. 나는 보자마자 나 이거 건축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해요. 가능하게 한 조건이 뭐였지? 도로 있잖아. 예. 도로 있잖아. 근데 선생님 이거 4m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얘 졌잖아 지금.
3m 이상이니까 허가 해줬겠죠. 그럼 얘는 해주고 얘는 안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허가 나겠지. 이렇게 해야지.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 건축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건축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지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무소 찾아가. 공인중개사 찾아가. 나 땅 사게 해준 사람한테. 공인중개사가 공인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분이 제가 과락을 겨우 넘고 합격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뭐 얘기해줬는데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뭐 어떻게 지금 내가 샀는데 20억 주고 샀는데 허가 안 난다고 그러면 20억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남들한테 컨설팅을 한다라는 거는 정확한 법적 근거하에 이거 됩니다. 이래해서 안 됩니다. 법조문에 맞으니까 허가 나올 것 같아요. 대신에 확인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시군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떤 공무원은 바로 답변해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공무원은 설계 넣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자 이제 일반인들이 하도 이런 게 궁금한데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가지고 땅 사가지고 설계 빼가지고 넣었더니 안 나온대.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가가지고 소송한다는 거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빈번한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권자님 찾아가서 이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할 때 내가 유의할 게 뭔지 물어볼 수 있게 해줬어요. 사전에 이거를 결정해달라. 그래서 이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하거든요.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해서 이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허가권자 찾아가라는 거야. 찾아가서 제가 이 땅에 허가가 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게 해주겠대요. 물어보는데 이게 있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건물 지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람이 늘어나면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게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축과 관련돼서 심의해야 되고 교통 영향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허가 신청하고 나서 나중에 또 도로교통 영향평가가 갖고 이거 불편하니까 한꺼번에 하게 해주겠대. 그래서 사전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도 교통영향평가도 동시 신청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불가라고 돼 있어요? 가능. 동시 가능하다. 그럼 얘가 이제 신청을 했어. 그럼 이제 허가 권한자가 얘가 물어봤으니까 내가 행정기관장한테 물어볼 건데 건물을 짓게 되면 잘 봐봐요. 환경이 그래도 나무도 있고 좀 깨끗했던 지역인데 건물을 지어버리면 삭막해지잖아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지방환경관서장들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 행정청끼리 이야기하는 걸 협의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허가권자는 관계행정기관장하고 뭐를 하고 협의가 됐는데 이건 허가해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얘가 15일 안에 통보해줘요. 그럼 이제 허가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얘한테 허가 날 거예요 라고 1년 뒤에 알려줘야 돼. 10년 뒤에 알려줘야 돼. 빨리. 그걸 7일로 해놨어요. 시험에 나온 게 이게 7일, 여기 15일인데 이번에 나온 게 15일이 나온 거야. 그래서 7일 안에 결과 통지해주면 그럼 얘는 이제 건축 허가를 해준 거예요. 건축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거야. 가능하다. 그럼 얘는 설계 빼야지 이제. 설계 빼가지고 누구 찾아가야 되냐면 다시 허가권자 찾아가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하나 있어. 이게 만약에 농지였어요. 자, 농지. 우리나라는 농지는 보존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개발하겠다 이런 거 하려면 농지를 바꿔 쓰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그걸 농지를 바꿀 전자에다가 쓸 용자 써서 농지 전용한다 그래요. 농지 전용 뭐 받아야 돼? 허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허가권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농지면 농지 전용 허가 나는지 협의하게 돼 있고 임야면 산지라고 하거든요.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행정기관장을 협의해요. 이게 농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고 일반 토지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거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천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하천 지나가면 공사할 때 하천 점용해야 되거든요. 하천 점용과 관련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이미 했기 때문에 얘는 허가를 나중에 또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걸 우리 법률상 의지한다라고 하거든요. 간주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허가 받은 걸로 간주된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란 말이 나오면 다른 법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될 거를 여기 통지로 인해 의제해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허가 신청 안 해도 돼.
그럼 이제 이제 나는 건축물 지어도 좋다 했으니까 설계도면 작성해서 허가권자 찾아가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법에서 2년 안에 만약에 안 하면 이 인허가 의제를 없애버리거든요. 그 효력을 잃는다를 잃을 실자에다가 효력 효자 써서 실효라고 그래요. 몇 년 안에 해야 되는데 뭐를?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안 했어. 그럼 이걸 효력을 없애버린다는 뜻은 이 해당 주변이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규제가 강화된 거야. 그래서 산지 전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번 받아놨으니까 10년 뒤에 가서 짓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딱 줄 테니까 그때까지 안 하면 너 다시 받아야 해라. 그래서 2년 안에 안 하면 효력을 없애버릴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 법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하는데, 자 봐봐요. 법 조문에 있는 거 제가 그림을 그린 거야. 그 그린 게 시네노트타 있죠. 이거 이제 부교재로 제가 쓰는 건데 그린 거랑 이제 교재 기본서 나오면 막 법 조문으로 써 있어가지고 제가 판서하는 거 따라 쓰지 말라고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판서한 거 다 여기 다 써 있어요. 보면 깜짝 놀라. 또 뭐 똑같아가지고. 아마 아직 교재 구입 안 하신 분은 나중에 하시면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97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저랑 똑같이 생긴 애 그림이 있죠. 97페이지 찾았어요? 그 왼쪽에 보면 요 모양 있지. 왼쪽에 요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판서 내가 지금 하는 거 따라 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다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첫날 진도 강의할 때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맨날 갖고 다닐 거니까 이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쯤 되면 실력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법조문을 좀 주로 축약을 해놨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들으면 혼자서 보기가 쉽진 않고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이 일단 요것만 달다 해도 평균 60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인한 거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 뭐 내가 돈 남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선물로 드린 거야. 남들한테 소문내야 돼. 그러니까 요 내용 가지고 내가 한번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걸 갖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 궁금하잖아.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봐볼게요. 왜 안 넘어가? 자, 해볼게요. 기출문제가 28회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법조문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묻는 말에 대답하신 문제 풀 수 있거든요. 해볼게요. 나는 건축이 이 땅에 가능한지 궁금해. 그럼 누구 찾아가야죠? 아까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찾아갔잖아. 허가권자 찾아가가지고 건축 가능한지 유의할 사항 뭔지 어느 정도 규모 되는지 물어볼 수 있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전 결정 신청제도라고 그래. 신청할 때 심의 따로 받아야 돼. 심의랑 영향평가 동시 신청 가능해요. 동시 신청 가능하죠. 그럼 얘가 협의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해 줄 거 아니야? 그럼 협의가 돼야 인허가가 뭐 돼? 의제되는 게 아까 산, 농, 개, 하 네 가지 있었거든요. 산, 농, 개, 하. 산이 뭐였지? 산지 전용, 농지 전용, 개자식, 개발행위 허가, 하천 전용 허가 네 가지 의제돼요. 옛날에 간평사에서 요거 도로 조명 허가 넣어놓고 틀린 거 골라라 해서 답이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약에서 산농계야 따라하세요라고 하는 건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의제가 됐으면 이제 아까 1년 안에 다시 허가 신청 결과 통보 오면 1년 안에 허가 신청이었어요? 3년 안에 허가 신청이었어요? 2년 안에 허가 신청이었잖아. 2년 안에 착공 신고야? 2년 안에 허가 신청이? 허가 신청이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된 거를 낸 거야, 이거를. 그거 관련돼서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1번. 사전 결정을 내가 누구한테 했지? 허가권자.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허가권자다. 맞죠? 그럼 이거를 맞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 저는 이제 이거를 깔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끔 하시면 돼. 잘 들어요. 내가 깔하면 이게 음률을 다 맞추셔야 돼. 여기서 끔 이러면 안 돼. 사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는 허가권자 맞아요? 예. 깔. 그렇게 하면 돼. 예. 이게 이해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내 목소리를 듣고 빨리 진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늦게 이렇게 해요. 그럼 걸리는 거야. 깔. 오케이, 좋아. 다시. 사전 결정 신청할 때 신청하는 사항에 내가 허가받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었으면 이거 얘기할 수 있죠. 고려할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맞죠? 깔. 오케이. 맞아요. 사전 결정의 통지. 자, 통지를 받았어. 그럼 통지를 할 때 산농 개할 때 개가 뭐였죠? 개발의 허가. 이거 의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기관끼리 얘기하는 걸 뭐 한다 그랬죠? 협의. 그러면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하기에 앞서서 관계 행정기관 장하고 뭐 해라? 협의하여야 한다. 깔. 그럼 맞네. 그리고 사전 결정 시청자 저죠? 저는 건축위원회 심의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해달라. 이거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요? 있다요? 있다. 깔. 맞네. 그럼 답 5번이겠네. 5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신청 통지를 받았네. 받으면 아까 몇 년 안에? 2년 안에. 뭐 신청하랬죠? 허가 난 거예요? 허가 아직 안 났어? 안 났어. 뭐 신청해야 돼? 허가 신청해야지.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까 효력은 어떻게 되죠? 싫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 맞았는데 얘를 틀리게 한 거네. 틀렸으니까 답 몇 번이? 5번.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전에 봤던 요걸 공부하는 거야. 이 그림이 그 그림이야. 근데 법조문에는 글로 써 있으니까 이거 한 다음에 기본서 보면서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판서하는 거 따라 쓰니까 제가 재작년에 그동안 판서했던 거 다 다시 내가 PPT로 다시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다 PPT 제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야 이거. 이거 원고 넘기면 그림이 이상하게 와요. 내가 원했던 대로 안 와. 그래가지고 제가 다 그린 거고, 요거는 요런 형태로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감만 잡으면 돼요. 그럼 이제 건축법은 부동산 공법에서 건축과 관련된 규제법인데 이게 우리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옵니다. 출제가. 그러면 건축법 말고 주택법도 있는데 그 주택법도 7문제 나와요. 근데 봐요. 제가 아까 1차는 실무 과목이 아니라 이론 과목이라고 그랬고 2차 과목은 3개 과목의 실무를 위한 과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저는 부동산 공법 요거 강의하는 거고, 어저께 한 게 뭐예요? 공인중개사법 한 거예요. 그럼 40문제고. 근데 공시하고 세법이 이게 공시와 세법에서 이게 한 과목인데 선생님이 이분 한 분이 계시고, 공시는 등기 관련된 내용하고 지적이라서 세무 관련된 선생님이 잘 몰라요. 그래서 내용을 다른 분이 둘이서 강의를 하지만 한 과목인 거야. 그래서 공시가 26문제, 24문제, 세법이 16문제 나오는데 총 40문제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몇 점 미만 없이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을 맞추면 되는데, 제가 아까 여기서 양이 제일 많은 게 부동산 공법은 아까 몇 개 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개. 얘는 1개 법이고 얘는 2개 법이잖아. 얘 둘을 합쳐도 얘보다 양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얘는 점수가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그럼 고득점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고, 하나 더. 여기 민법, 중개사법, 공법, 세법, 공세법이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써있어요? 론. 이론이야, 이론. 그러니까 이론이다 보니까 경제 이론도 넣고요, 부동산 정책론도 넣어놨고, 투자론도 넣어놨어. 그럼 경영학과 나온 애는 수요 공급 문제 나오면 다 맞춰요. 경제 공부 좀 한 사람들 다 맞추겠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투자 관련된 거는 뭐 그 관련된 뭐 경영학과, 회계학과 나온 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울 거고.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접근하기는 얘가 좀 쉬워. 근데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힘들어져요. 뭐 수송비 그러면 티넷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아직 없지. 개로 안 했으니까. 허드 접근성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사람 이름 나오고 이론 막 나오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거는 몇 번 읽어서 아까 글자에서 키워드만 외우면 되는데, 얘는 법조문이다 보니까 좀 약간 상대적으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힘들어해. 그 중에서 민법이 어려워 보이세요? 개론이 어려워 보이세요? 민법이 어려워요. 민법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에 한글로 써 있는데 이상하게 한글말 같지가 않아요. 읽으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리걸 마인드라고 해서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면서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표현이 너무 길면은 이게 불편하니까 또 한문으로 돼 있어서 글이 좀 짧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캐치가 안 돼. 앞에 혹시 피자 나오는 거 있죠? 피고인 이런 거 들어봤어요? 피담보 채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피자 붙으면 일단 짜증나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듣던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재밌고 나중에 하면 이게 할만해지거든. 근데 얘가 되면 나머지 법들은 좀 약간 따라가는데 쉬우니까 1차를 위주로 하긴 하는데, 어차피 얘를 합격해야 얘를 합격하는 건데, 얘 합격했는데 얘 안 되면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라고 하는데, 민법의 꽈락이 좀 더 많고 학개론의 꽈락자가 좀 적어요. 이게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유일하게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최하는 기관이거든요. 상공에서 처음으로 그 실제 시험을 본 사람의 점수 배치도를 분포표로 얘네들이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준 건데, 보세요. 이게 지금 학개론이잖아. 학개론 100점이 2명. 그럼 몇 명이야? 2명. 90점 이상이 567명. 3회 때. 80 이상이고, 자, 분포도 보니까 얘는 점수가 보니까 약간 40점대가 최고죠. 제일 많이 몰렸죠, 여기. 근데, 봐봐. 민법이죠. 민법은 10에서 29점 단위가 몰려있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점수가 얘 왼쪽으로 좀 가 있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많이 가 있잖아. 그래서 민법이 점수가 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꽈락자도 되게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얘는 100점이 6명인데 얘는 2명이죠. 근데 어떻게 민법은 100점이 더 많아? 왜? 법률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건 1차 과목이고, 2차 과목 중에서 공시세법하고 중개사법 중에 양이 적은 게 누구지? 중개사법은 양이 좀 적다 보니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점이 36명, 90점 이상이 4,000명, 60점 이상이 몇만 명이에요. 근데 공법은 100점짜 빵명이에요. 90점 이상 1명. 이거 잘 찍은 거야. 그래서 80점대가 29명이니까 여기 70점 이하 70점대가 10,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기 거의 없고 다 어디 뭉쳐 있냐면 여기 뭉쳐 있어요. 30에서 40, 50 사이에. 그러니까 이 응시 분포 보면 90점 이상이 9%잖아. 6점 이상이. 그럼 내가 공법을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62.5가 나왔다. 그럼 대한민국 8% 안에. 근데 보세요. 이 같은 경우 중개사법은 58%야.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중개사법이 60 이하로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 거의. 그러니까 60 이상을 가는데 대부분 점수대가 70에서 80이니까, 만약에 70에서 90 사이니까 만약에 내가 90점을 맞으면 다른 과목에 평균 점수를 줄 때 몇 점을 줄 수 있냐면 90이면 30점 줄 수 있죠. 80점이면 20점 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공법과락 겨우 면에서 40점인데 중개사법이 80 나오면 20점 받아 평균 60 맞추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공법이 만약에 50점이 나왔는데 이 중개사법이 60점이 나왔어. 그러면 10점이 모자라는데 줄 수가 없잖아. 공시세법은 거의 평균적으로 60점대가 나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중개사법은 내가 그나마 고득점이 가능한 게 중개사법이구나. 중개사법은 좀 하는 대로 봤을 때 80점대가 거의 뭐 대부분이 맞으니까 나는 80점 맞춰놓고, 공법에서 점수 10점을 준다거나 15점 주면 2차는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그거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표를, 저는 이제 여기 40점 이상 커트라인 요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합격하는 데 있어서 40점 이상이어도 충분하구나. 50% 이상이 40점 이상 안에 들어가니까 대부분이 다 요 사이잖아. 40에서 60 사이가 대부분 50%가 합격자들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렇게만 맡으면 되고, 요거 40점 미만은 다 43%가 꽈락인 거예요. 자, 지금 꽈락자 20%, 37%, 35%, 민법이 꽈락자 제일 많죠. 민법이 왜 꽈락자 제일 많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처음 할 때 1차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해요. 이틀 하다가 그만뒀어. 그런 애들이야 다. 0점에서 9점 사이에 이렇게 많은 거 없어요. 3,000명은 그냥 뭐 30일 완성 보다가 시험 보러 갔던 거야. 그러니까 꽈락자가 많은 거고, 공부를 했던 사람 중에서 떨어지는 건 2차 해야 되잖아. 그래서 2차 딱 보니까 꽈락이 제일 많은 게 그래도 제가 제일 많구나. 공법이 제일 많구나. 요 43%에 안 들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최근에 5년 동안 평균 그 시험 본 사람 공법 평균 점수가 39, 41, 44, 41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나왔을 때 47이었어. 그러니까 50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50점을 나 맞았어. 그래서 아까 제가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50점이 평균이 5년 동안 없었다고. 그러니까 50점만 넘어도 잘했구나 이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점수로 한번 보여드려야 믿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럼 이제 공법 공부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 공법할 때 앞에 제가 요 단어 있죠. 요 뭐라고 써있어요? 그 부동산의 반대말은 동산. 그거를 구분을 못하면 일단 법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동산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 움직일 동자에다가 재산 산자니까 움직이는 재산. 반대말이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면 초딩 수준이 되는 겁니다. 초딩. 초등학교 애들도 동산이 뭐야? 움직이는 재산이요. 이래요, 걔들도. 부동산은 뭔데? 그러면 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로 구분하면 안 되고 얘 둘의 차이점은요. 얘 갖고 다닐 수 있나? 동산. 갖고 다닐 수 있죠. 얘는 못 갖고 다녀.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결론은 하나 보여줄게요. 차이점이 소유권 명시 방법이 달라요. 여기 요 구두 있고 안경인데 요 안경 있죠. 요 안경. 이 안경 누구 거예요? 네 거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하고 싶잖아 지금. 제 거죠. 왜 이게 제 거지 이게? 그 갖고 있다라는 말을 법에서는 점유라고 그래요. 이제 맑게 알아듣는다. 점유라고 그래, 점유. 이 점유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운동화, 이 신발 이거 누구 거냐면 제 거죠. 왜 내 거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시계 누구 거야? 제 거죠. 제 거인 이유가 뭐야? 제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이 땅하고 아파트를 봤을 때 요 땅이 제 거거든요. 요 땅 제 거고 여기가 제 거예요. 근데 봐. 제가 지금 강의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 땅 보러 다시 갔는데 누워 있는 거야. 너 누구야? 했더니 점유자다 이러는 거야. 점유자가 소유권자잖아. 그럼 이거 내 건데 왜 네 거라고 그래? 너 나와. 그러면서 둘이 붙어 안 붙어? 한 번 붙어야지. 한 번 붙으면 이제 싸움 나잖아요. 분쟁이 자꾸 생겨.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저희 집인데 제가 강의 끝나고 집을 딱 갔는데 누가 문을 뜯어놨어. 열었더니 누가 누워있는 거야 안에. 너 누구야? 했더니 점유자다 이러는 거야. 그럼 이거 내 건데 얘가 자기 거를 우기는 거잖아. 그럼 뭐에 대해 분쟁이 자꾸 생겨요? 소유권. 이게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동산하고 얘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해서 장부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죠? 남친. 국가가 만든 공적 장부예요. 공적 장부를 줄여서 공작? 공부라고 그래, 공부. 스터디 말고 공부. 공적 장부란 뜻이에요. 그럼 공적 장부에다가 요 땅은 여기 지번을 써주고 요거는 A 거라고 이렇게 써주면 여기다가 등록해가지고 기재했죠. 등록해서 기재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알려주겠다. 공시하겠대. 그럼 이 공적 장부니까 등기를 해놓은 부서죠. 그 뭐야 이게? 등기부야. 등기부인데 우리나라는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집합건물이 아파트는 또 집합건물 등기부 또 따로 있는데 이 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명시하고 있으니까 A가 소유권자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공신력은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소유자 거다라는 거를 그래도 추정할 수는 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야? 이게 센스쟁이들 어떡하니? 우리 인원은 내년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마음에 들었어. 뭐 물어보면 나도 나도 대학 나온 사람인데 왜 저렇게 유치하게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나 박사까지 한 놈이에요. 근데 따라하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 난 창피하지 않아. 내 직업인데 뭐가 창피해. 따라하라면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하면 돼. 자동차잖아. 근데 물어볼게.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면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점유잖아. 근데 점유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여기 지하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럼 강의 끝나고 왔더니 제 유리창을 깨놓고 누가 앉아있는 거야. 뭐야? 또 점유자다 이러는 거야. 그럼 또 내 거 뺏긴 거잖아. 그럼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니까 재산적 가치가 큰 동산은 어떻게 하지? 했더니 그러면 얘도 공적 장부에다가 등록하자. 등재하여 기록하자.
얘는 등록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A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소유주는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 뺑소니 찾으면 번호판 보면 차량 등록증 검색해서 전화하잖아,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증. 혹시 집에 선박 있으신 분 있어요? 선박? 친하게 지내. 선박. 항공기 있어요? 선박이랑 항공기 이거 전부 다 비행기 이거지, 비행기. 에어제트. 이거 읽는 사람 있잖아. 걔 누구 있지? 그 호날두 있어요. 메시도 있고. 손흥민만 없어. 그럼 요거 선박 등기한다고 그러고 항공기 등록한다고 그러거든. 그럼 얘는 동산인데 부동산인데. 동산인데 누구랑 비슷하게 관리하네? 부동산. 그럼 부동산에 준해서 관리하네? 그럼 뭐라 불러야 돼?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 중개하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 대상물에 얘는 안 해요. 우리는 순수하게 이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것 중에 민법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럼 토지하고 뭐를 얘기하는 거겠네? 건물 말하는 거야. 그럼 요거를 부동산이라는데 얘는 협의의 부동산이고 얘까지 다 포함하면 광의 부동산이라 하는데 우리는 중개 대상물에 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하는 건 다 협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뭐하고 뭐를 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야? 토지하고 건물이야. 그러니까 딱 두 개로 기억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자 부동산하고 동산 볼게요. 자 이 건물들은 다 부동산이고 요 땅도 다 뭐야? 도로도 다 부동산이죠. 자동차는 준부동산이지. 저기 나무 잎목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죠. 단 걔는 법률에서 잎목이라고 그래. 잎목. 그럼 이 많은 거 중에 내 건 없잖아. 그죠? 있을 수도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홍대 있으세요?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럼 요 부동산 중에서 내가 이제 중개를 할 때 저는 아파트 중개할 수도 있고 토지 중개할 수도 있고 상가 중개할 수도 있고 다 중개 대상물이잖아. 그럼 얘를 규제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공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민법의 토지 및 그 정착물 중에 요거를 가지고서 만약에 국가가 내가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규제하면 다 부동산 관련된 공법이라 하고 내가 만약에 A라는 얘가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10억 정도 시세하는데 지금 돈이 필요해서 8억에 내놨더니 얘가 사겠대. 그래서 얘가 돈이 급하니까 그래서 8억을 빨리 달래. 8억 줬어. 그럼 소유권 이전해줘야죠. 내가 안 해주는 거야. 여기 소유권자 뭐 있는데? 등기부 있잖아.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률에서 용어를 바꿨어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바꿨는데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 등본 이전해줘야 되는데 얘가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 둘이 문제가 생긴 거죠. 국가하고 나하고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개인 문제니까 무슨 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민법인 거야. 계약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계약법이에요. 그럼 계약법은 사법 중에 대표적인 거라 민법 시간에 배울 거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이 시험 끝나는 어느 날까지도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이것만 얘기할 거야. 그럼 내가 땅을 갖고 건물 지으려고 그랬더니 허가 받으래. 무슨 법에서? 건축법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얘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래. 주택법에서. 농지인데 내가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농지법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과 관련돼서 규제하고 있는 법들이 많은데 그 많은 거 중에 몇 가지만 시험범위 있다고? 6개. 그래서 부동산과 공법을 합성한 단어로 토지 관련된 게 26문제, 건물 관련된 게 14문제라 어느 게 문항수가 많네요. 그래서 토지를 먼저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건축법 공부하는 건데 문항수 배치가 약간 다른 게 6개 법 중에서 자 여기 어디냐면 혹시 잠실 아세요? 잠실 롯데월드. 롯데월드는 가보셨나? 가보셨어요? 안 가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예.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 롯데월드 만든다고 그 자유이용권을 집마다 100장씩 줬어요. 우리 100장 줬어. 우리 민원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와가지고 민원 안 넣게 하려고 100장을 준 거야. 그럼 애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입을 100장 받았는데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바이킹을 한 몇천 번 탄 것 같아. 바이킹 좀 누워서도 탑니다. 그때
저층 아파트 단지였었어요. 저층 아파트 단지였는데 싹 밀어서 재건축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택을 지을 때 한꺼번에 30개 이상을 지면 얘는 주택 건설로 보고요. 20개, 15개, 2개, 1개 짓는 거는 건축으로 봐요. 그래서 개수 기준을 30개로 해놨어. 몇 개?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가 지금 2000세대야. 그럼 얘는 건축법을 안 받고요. 주택법을 받아.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받으라고 돼 있어서 얘는 주택법을 적용받아 진 겁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은 거고, 일반 건축물은 무슨 법을 받았겠네? 건축법 받아요. 그래서 건축법을 배워야 이 주택법 이해가 돼요. 근데 둘 다 몇 문제씩 나오냐면 7문제씩 나와요. 7문제씩 나오고, 여기 건물이 오래된 것들이 막 몰려 있어서 여기는 한번 싹 정비 좀 해야겠다. 여기 산 보니까 산하고 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농지하고 산은 우리 농지법하고 산지관리법이 있는데, 요 산지관리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없어요. 그래서 농지법만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구도시를 다시 한번 싹 정비하겠다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도시정비법 하나 있고, 그리고 도시 인구가 너무 많은데 집은 부족해, 새로 도시 만들어야겠다, 신도시 개발하겠다 해서 여기 도시개발법이라고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법을 받고, 여기서는 싹 밀어서 하면 정비법을 받고, 건물 지을 때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받는 거니까 부동산을 갖고 이용하는 게 받는 법률이 다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전국 대상으로 규제하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얘가 12문제 나오는데, 얘가 12문제. 12문제. 얘가 농지법이 2문제, 개발법이 6문제, 정비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이거 다 더하면 40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몇 개 맞으면 꽈락 넘긴다고 그랬지. 16개. 16개. 일단 얘는 넘어야 돼. 플러스 알파로 4개 이상 맞으면 일단 학교 가는데 지장은 없는데, 이 16개인데 얘 몇 문제 나오네? 12문제. 얘는 몇 문제 나와요? 그럼 농지법이 너무 재밌는 거야. 농지법 하면 돼, 안 돼? 재밌어도 하면 안 돼요, 얘는. 농지법은 한 개 정도가 쉬워서 제가 용어 정의 요거 관련된 것만 보세요. 걔만 보고 보지 마세요. 안 보셔야 돼. 책에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서니까 써놓긴 했지만 강의할 때 요거 보시고 이거 보지 마세요 할 거거든요. 근데 얘가 79번하고 80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풀고 모르겠으면은 얘는 5번 찍으면 되는데, 요번에 제가 10년 동안 9번을 맞췄거든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출제위원들이 번호를 바꿔놨어, 이번에. 이게 소문이 나가서 이게 분명히 제 동영상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시험 보기 전날 가르쳐 드릴게. 이게 맨날 5번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5번 안 하고 1번으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5번이 안 나오고 1번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지금 얘기 못 해요. 소문나면 안 되니까 시험 보기 전날 얘기해 줄게요. 몇 번 찍으라 그러면 그게 찍으면 돼. 그럼 얘 버려도 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12문제 나오는 거랑 나머지 6개, 7개면 무조건 얘 해야 돼요. 이 법이 안 되면 일단 다른 법에서 점수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최소한 8개에서 10개만 맞추면 되니까, 틀려라는 문제가 3개, 4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틀려도 되니까 여기 정도만 해도 8개잖아요. 근데 나머지 법에서 3개씩만 맞아도 12문제니까 절반 넘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을 해야 나머지가 잘 되는데, 문항수로 보여드릴게요. 자, 국토계획법이 12문제고 건축법이 7문제인데, 건축법이 돼야 주택법이 되는 거고, 국토계획법이 돼야 개발법, 정비법이 돼요. 농지법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결론은 얘하고 얘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토계획법 위주로 할 거예요. 12월 달에 책 나오면 국토계획법만 갖고 한 달 할 거야.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법 관련된 거 끝내고 다시 또 요약집 갖고 할 건데, 그거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16문제가 40점이니까 내가 40점을 일단 넘고, 60점 넘을 필요도 없어. 뭐 8%, 9%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 사이만 맞아도 성공하는 과목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왜 부동산공법 왜 공부하냐? 봐봐요.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데 내가 이번에 자격증을 땄어. 자격증을 따면 개설 등록을 해서 미스터홈즈 부동산이라는 중개업을 내가 창업을 해서 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창업을 했을 때 팔려면
뭔가를 중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이거 우리 매물이라고 그래요. 일단 내가 GS25를 하려면 새우깡을 갖다 팔려면 새우깡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중개할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창업을 했는데 마침 그날 아침에 이분이 지나가면서 저희 집 좀 내놓을게요 하면서 이러고 왔어. 와가지고 집 좀 내놓겠다고 온 거야. 이 사람이 몇 억에 샀냐면 옛날에 3억에 샀는데 3억에 샀는데 최근에 여기가 팔린 금액이 5억 1천. 요 집이 팔렸는데 얘가 5억 2천. 네, 요 집을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 5억에 내놓으면 바보 아니야? 5억에 내면 바보죠.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소한 5억 2,500 이렇게 내놔야지. 그러다가 안 되면 협의해가지고 500 깎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급해서 5억에 내는 거야. 그럼 이제 매물 하나 잡아놨죠 이제. 근데 마침 문 열었는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미스터 홈즈 부동산이 이거 고성철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따라 들어온 거야. 근데 이분이 왜 왔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직장이 회사 근처로 이전을 하면서 애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요 주변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지에 아파트 나온 거 있나요? 이렇게 의뢰를 한 거야. 그럼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지금 현재 얘는 매도 의뢰를 했고 얘 매수 의뢰를 했으니까 중개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사람들 조율해 가지고 가격 협상한 다음에 계약서 써주죠. 계약서 써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게 뭐 받는 거죠? 중개 수수료라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중개 보수라고 바꿨어요. 옛날엔 중개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잘 봐봐요. 중개 다 오고 났는데 수수료 주세요. 그럼 좀 없어 보이지 않아? 변호사는 성공 뭐 받죠? 보수 받잖아. 근데 우리는 수수료라고 하니까 이게 중개사법이 없으니까 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만들면서 수수료라고 하지 말자. 중개 보수라고 하고 중개 보수 요율이 각 주택 가격에 따라 0.4, 0.5, 0.6, 0.9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0.4%다. 0.4% 이하에서 협의하여 정하는데 지금 몇 억짜리인데 지금? 자, 5억짜리면 0.4%면 5, 4, 20이죠. 그럼 200만 원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 양타 쳤잖아 지금. 그럼 200만 원을 이 사람한테도 받고 이 사람한테도 2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저 사람한테 200만 원 받고 이 사람한테 200만 원 받으면 총 얼마 받는 거죠? 그럼 총 400만 원을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난 중개보수로 400 받은 거죠. 근데 이거를 오늘 오전에 한 건 했고 오후에 한 건 했어. 그럼 오늘 내가 중개보수 얼마야? 800. 기분 별로 안 좋아? 근데 이게 월요일 날이야. 화요일 날도 2개 했고 수요일 날도 2개 했고 목요일 날도 2개 했고 금요일 날 재수 없어서 1개 했어. 그럼 일단 지금 뭐야? 얼마 이게? 8, 4, 32, 32에다가 4천이죠. 일주일에 4천이잖아. 한 달은 4주죠. 4, 8에 4, 4, 16, 1억 6천입니다. 한 달에 1억 6천을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았어. 옛날 하루에 계약서 10개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좋아서 떨어져서 이때 막 올라갈 때 거래계약 엄청 많았다고. 이때 다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래계약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개업을 창업하면 계약을 하루에 1개도 못 쓰는 경우도 많고 한 달에 1건 쓰는 경우도 어려운 때도 있어. 근데 요때는 그냥 여기만 해도 거래계약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시점에 창업하시면 돼.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업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궁금한 게 뭐냐면 몇 억에 아까 샀다고 그랬죠? 3억에 샀어. 근데 얼마에 판대? 그럼 이 사람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가 이거 팔면 세금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세법을 꽈락 겨우 넘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혹시 집이 몇 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집이 몇 채예요? 했더니 저 이 집 하나래. 몇 년 사셨어요? 했더니 이거 처음 입주해서 20년 살았대. 그럼 세금 안 내요. 이렇게 해야지. 1세대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조건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 때에는 비과세, 과세 안 하잖아.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야? 이거 그대로 먹는 거야.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물어봤는데 집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3채가 있는 거야. 1세대잖아. 그럼 다주택자는 중과세죠.
만약에 40% 맞으면 428, 8천만 원이 세금이야. 그럼 이거 얘기 잘해줘야 돼, 못 해줘야 돼? 잘해줘야지. 안 그러면 뭐가 날라가요. 근데 내가 중개를 업으로 한 사람이지 세무를 업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엄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실무 나가면 온통 물어보는 게 세금하고 공법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세법하고 공법이 이제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 관련된 거는 내가 요 정도 선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더 자세한 건 세무사가 확실하게 아니까 소개시켜주면 되고, 소개시켜주면 나중에 세무사가 나한테 뒤로 살짝 줘요. 법무사 소개시켜주면 살짝 줘요. 인테리어 소개해주면 살짝 소개해주면 줘요. 그럼 거기서 받는 돈만 1,0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중개업 보수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여기 이 사람은 샀죠. 사면 내는 세금이 뭐지? 취득세. 파는 사람은 양도세. 근데 이 사람이 의심병 있는 여자야. 의심병 있는 여자. 저 생긴 게 주인 안 같대. 주인 맞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주인 맞다라고 내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의 권리 아까 공시 명시 방법이 어떻게 됐지? 뭐 뜯어봐야 돼. 등기부 등본 어디서 뜯어요? 벽 뜯듯이 뜯어? 한 번도 안 뜯어봤어? 어떡하니? 등기부 등본 어디서 뜯어요? 대법원 등기소에서. 거기 주소 넣으면 800원인가 내면 열람이 되고 그거 프린트도 돼요. 거기에 소유권에 대해서 표제부 있고 갑구 을구가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건 갑구에 있는데 갑구에 보니까 뭐가 지워지고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근데 그 사람 봤더니 뭐 고상철 써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고상철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등록증을 딱 받았는데 김뭐라고 써 있어. 그럼 아니죠. 그럼 그런 거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증 달라고 해야 되고 등기부 등본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또 물어보냐면 얘가 지금 32년 됐는데 보통 재건축은 40년 지나야 가능하거든요. 그럼 얘 초등학생 키우다가 나중에 이사 가야 될 수도 있잖아. 이거 재건축 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그럼 제가 꽈락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공법상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된 상태라 조합이 설립되고 입주하는 데까지 거의 한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아직 10년 정도 이상 남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입주하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재건축 이거는 공법에서 배우고 세법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중개보수 중개사법에서 배워요. 이게 다 2차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야 2차에서. 근데 어차피 내가 이 업도 할 거고 재테크도 할 거라면 제대로 배우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공법이랑 세법, 공시법 알아야 되는구나. 이게 개념만 아셔도 돼. 그래서 제가 한번 쉬는 시간 동안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아파트 살 때 들어가는 모든 권리관계를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가 있구나라는 것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